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0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당장 예측 시스템이죠. 디시전 K가 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51.7%에서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자, 지금 이 순간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 시각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35표를 얻어서 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박한영 선생님 1회1. 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한용입니다. 예. 어느 역사적으로도 어느 선거나 특히 우리 나라 역사 선거에 보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때 어떤 선거가 아니라 그냥 권력이 동원돼서 그때 어떻게 그 야당 의원들이 당선됐는지 정말 그때는 올빼미 표, 피아노 표에다가 한참 개표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요. 정제 힘듭니다. 정전이 되고 문제 그러면 후두둑닥하고 하고 별 소동이 벌어지는데 불 들어와서 보면은 조봉암 쪽 투표 참관인만 머리 깨져서 이제 자빠져 있는 거고 이승만 쪽 그 표를 미리 준비했다가 이 정전돼 있는 사이에다 투표함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왜 환표라고 해서 표 바꿔치기, 홈표, 표 섞어치기. 앞에와 뒤에는 쉽게 말하면 이승만, 가운데는 야당, 또 피아노표. 문질러 버린 거예요. 야당 찍었으면 손으로 개표할 때 하면 인주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문제지면. 도장을 하나 옆에 더 찍어서 무효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피아노처럼. 한마디로 하면 그 예술공학적 수준. 창조적인 투표, 개표. 그래서 나온 말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그중에서 특징이 항상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투표행위 이전에 일어나는 사전 불법 선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의혹까지 불거지고 두 번째는 투개표와 그다음에 그의 개표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제 투개표 부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2년에 바로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21세기에 다시 등장해버린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열이라고 합니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 임실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2002년 동시지방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2010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개표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개표소의 그 시스템이 일단 공인된 투표함이 그 각각 그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하에 있는 개표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투표함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위원장이 개함 선언을 합니다. 투표함이 도착해서 그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정리하는 개함부가 있고요. 그리고 정리된 그 투표지들을 1차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됐는지를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 운용부가 있습니다. 거기를 1차적으로 거쳐서 분류된 투표용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됐다라고 확인을 하는 심사집계부가 있고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고 그 투표용지와 함께 선관위 위원석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일반 위원들이 먼저 순서대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면 개표 상황표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개표 상황표에 있는 내용을 위원장이 공표를 하고요. 신부급 제1투표부 기호 1번 박근혜 842표. 그래서 공표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송신장비를 이용해서 중앙선관위에 각 후보별 득표 내용을 송출하고 또 공표된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투표함의 개표 절차는 끝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앞 순서가 완료되지 않으면 뒷 순서가 전개될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이 시간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인된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해 투표지 분류기 기계로 들어가는 시간. 그 기계가 카운팅을 끝낸 시간. 그리고 위원장이 검표를 완전히 끝내고 공표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공표된 득표수가 선관위 중앙 서버에 입력되고 방송국이 넘겨받는 시간까지 매 시간이 공식적으로 이 기록된 시간들은 그 앞 순서와 뒷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박 후보 자택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도 당선 확실 판정이 나오자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는데 방송국에서 이 수치가 나갈 일은 없죠. 좀 더 나아가서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인데 투표지 분류기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시간인데 방송부터 됐다는 얘기죠?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개표가 시작될 수 없는 것이고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표할 수 없는 것이고 공표하지 않았는데 방송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가장 명백히 이상한 케이스는 투표지 분류기가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기록되게 돼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가 시작되는 시간 이전에 방송이 됐어요.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방송부터 됐다는 얘기죠.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투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방송이 된 사례들. 그리고 좀 덜 심각하지만 역시 이상한 케이스는 개표소에서 개표가 완료됐다고 공표하게 되는데 근데 그 공표 시간보다 먼저 방송이 된 사례들이 있고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공표와 방송 시간이 같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 극단적인 사례는 투표함이 도착하기 전에 개표기가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다 합치면 13,500개 투표소 중에 약 2,500개 정도의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16% 정도인데
달리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거는 선관위 말대로 PC에 입력된 시간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18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계획 유의사항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이 개표 상황표에 제어용 PC의 날짜, 시간이 인쇄되므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재 시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오늘 전국적인 현상이고 규모가 크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이상현상. 당시 박근혜 후보는 개표를 시작해서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역전을 당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 시각 이제 6시 35분이 막 지나고 있는데요. 네. 벌써 첫 개표 소식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 네, 그리고 강원 횡성 쪽에서의 개표 소식이 나오는데요.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9.5%포인트입니다. 오후 8시 현재 득표율 추이 보셨습니다. 개표율은 7%. 네, 지금 이 시각 막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8시 43분인데요.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이죠. 디시전 K가 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51. 조금 전이죠. 9시 2분에 KBS의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박근혜 후보의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삼성동 자택 앞에서 박근혜 후보가 지금 자택 밖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환한 웃는 표정으로. 예, 이게 사실 겨우 30%밖에 안 뽑았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당선 유력이나 확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그 데이터는 상당히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누적을 하면 박근혜 후보는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후보들의 표를 다시 누적해서 역순으로 역누적을 하면 개표가 완료된 시간부터 표를 하나하나씩 더해가면 문재인 후보가 대략 후반부 4시간 정도는 이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함이 나중에 열렸다는 겁니다. 막판에.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대략 6시간 정도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함이 먼저 열렸던 것이고,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은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의 투표함은 아무래도 빨리 집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이 박근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준 그런 지역이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이 현상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느냐? 아니라는 걸 알려졌죠. 문재인 후보가 이긴 지역이든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결과적으로 이긴 지역이든, 혹은 엎치락뒤치락 하던 지역이든 상관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막판에 열렸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현상.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문재인이 유리한 투표함은 나중에 열렸다. 문재인이 유리한 투표함인 줄 어떻게 알죠? 알 수 없어요. 개함하기 전에는. 이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고 있으며 허락된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면 바로 알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 외부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표의 기계를 쓰는 이유는 기계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문제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결국 사람이 판독해낼 표를 너무 많이 미분류로 분류해낸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분류표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다고 기계 자체가 인식해낸 투표지. 미분류 투표지는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 투표지. 분류된 투표지 같은 경우에 100장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그 지폐 쓸 때 쓰는 개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고 셉니다. 이게 100장이 맞나. 그 다음에 기계가 인식한 대로 그 투표 후보자한테 투표가 된 것인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미분류는 기계가 인식을 못한 경우인데 구분 선상에 투표한 경우, 복수의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인주가 던진 경우, 기표 용구 외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기계가 인식을 못한 정상적인 표가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미분류표는 전국적으로 약 100만 표 정도 됐어요. 미분류의 비율이 대략 3.6% 정도 됩니다. 실제 최종적으로 무효표, 이 표는 무효라고 결정된 표의 비율은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계는 거기에 10배에 해당되는 숫자, 거의 숫자를 읽지 못하겠다고 토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표를 미분류로 토해내지? 투표하는데 100명 중 3명은 도장을 부주의하게 찍어서 선을 걸치게 한단 말인가? 너무 많은데? 근데 100명 중에 4명이나? 너무 많다. 기계를 믿어도 되는 건가? 기계를 믿는다기보다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믿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재직을 하고 해봤는데 100%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100% 원칙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용인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박근혜 후보를 찍은 표가 투표지 분류기로는 1083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기에서 나온 표를 확인하라고 하는 그 심사집계부에서는 1169표로 늘어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좌측에 나오는 그 숫자, 그건 분류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오른쪽에 기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 시간이 공식적으로 남게 돼 있어요. 이 기록된 시간들은 그 앞 순서와 뒷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PC에 입력된 시간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대략 6시간 정도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함이 먼저 열렸던 것이고, 시골이나 아니면은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에 투표함은 아무래도 빨리 집계가 되고. 왜 이렇게 많은 표를 이 분류로 토해내지? 너무 많은데? 기계를 믿어도 되는 건가? 이 정도는 용인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My name is Clint Curtis. I'm an attorney in Orlando. I was the programmer that wrote the original code that allowed for vote flipping. Mr. Curtis, are there programs that can be used to secretly fix elections? Yes. How do you know that to be the case? Because in October of 2000, I wrote a prototype for President Congressman Tom Feeney at the company I worked for in Oviedo, Florida, that did just that. So essentially it was requested by the incoming Speaker of the Florida House, and I assumed that it was going to be used to stop any attempt at that. I put those together, and then I selected arbitrarily 5149 because everyone has a, within 1.5%, there's a recount. You just want to make it so you don't have the recount because the recount will catch you. And handed it off to them and said, here you go, and here's how you stop it. You have to make sure you have paper that's separate from this machine, and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actually count the paper. And essentially, I was told, no, we're actually going to use this. So I reported it. No one seemed to care. I testified before Congress. And would that program that you designed be something that elections officials could detect? They'd never see it. So, Lemmy, you know, he was actually working on the case that was investigating it. He came one night and he says, I about have this broken open, just listen closely, you're gonna like what you hear. So, because, you know, we weren't friendly, he was like an investigator, and I was kind of telling him things that went on there. And then maybe a week away, he was found dead in a motel room in Valdosta, Georgia. And it was supposedly a suicide, but it's kind of weird that you would drive 150 miles into another state that doesn't require autopsies in order to kill yourself. So it is what it is, though. Initially a little bit, and that's why I wrote the book. I wrote the book in order so it's all out there. So once it's all out there, if I end up, you know, hanging from a tree somewhere, then people are likely to read the book and something happens. So, you know, but so I wrote the book, and then suddenly everything got a lot calmer. But the most important feature isn't me, isn't Lemmy. It's the fact that your vote is not being counted and you can't verify it. I mean, it may be being counted sometimes, but it doesn't have to be. It can be changed to whatever they want to change it to. And you will never have a way to verify it unless you get away from that whole, look, I've got the fancy computer system of the week type of thing. We don't engage in random sampling of the ballots. 75% of the electorate uses paper records to cast their votes. We don't look at those paper records at all. We rely solely on the election machines to tally the votes and to tell us the results. And in contrast, voting using the optical scan technology produces a paper record. That paper record, you can go back to it if there is a problem, whereas for DREs, for the electronic voting, usually there isn't a good way to check whether there is a problem, much less to recover from it. It's not so much that one is more reliable than the other, it's that the electronic-only machines don't produce any kind of evidence trail that can be checked. Now, some people argue for a full hand-counted paper ballot system, and Canada actually does that. Other communities do that. That is a possible explanation, that people who were polled were either shy about saying they voted for Trump, but it's equally possible that the election was interfered with, and intentionally interfered with possibly by hackers.
철저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만 하는 일. 그래서 수백 수천만의 생각이 있는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했습니다. 먼저 분류를 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m not sure you should ever trust a machine. One technician there could swing a national election. So I am Douglas Jones. I am on the Faculty of Computer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Iowa. My name is David Dill. I'm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Stanford University. I've been involved in voting technology for 12 or 13 years. As a computer scientist, I knew that there was no way to make sure that the software and the hardware in the machines was bug-free and not tampered with. It was just an impossible thing to do. Most election machines are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at the time they are counting. But a skilled hacker could hack into the machine directly. This is not fiction. For example, the famous Stuxnet virus that was created apparently by a US-Israeli team. It invaded personal computers in Iran. And then later, when those computers were disconnected from the internet but connected to the centrifuges, it invaded the centrifuges and broke them. So this is a proven technology for attacking remote computer systems. 허락된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I suspect that it is very similar to my hotel key. So I have a security card. It gets me into my hotel room. In the field of security, we even have a term for this. We call it security theater. What it does is it makes people feel good. So it's actually an extra opening as opposed to a closed door. 이 기록된 시간들은 그 앞 순서와 뒷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Yes, we know that we can push things backward in time. It's very easy. I can do something now that will happen 10 minutes ago. This is in Harry Potter perhaps, but 나는 이 표를 카운팅하지 못하겠다고 따로 토해낸 미분류표. 기계가 너무 많은 표를 미분류로 토해낸다. 기계를 믿어도 되는 건가? With optical scan, if it's a very well-run election, the residual vote rate will typically be less than 1% for the top office on the ballot. But 3% seems like an exceptionally high residual vote rate. So have there been any official reports or investigations into what was wrong with the machines? 근데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존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Maybe I shouldn't be asking you questions. When you see with your own eyes that the machine can be manipulated, it's a terrible feeling of being violated. My name is Bev Harris, and I'm a writer. Since 2002, I've been writing about electronic voting issues. So as I began looking into this, I thought, well, let me see if I can find some programmers who program this stuff. And during that, I accidentally stumbled upon the programs themselves. They had been putting them on a file sharing server so the programmers could share them with each other. And I found them. It didn't require a password. And I downloaded all the programs. That's when we really started to find out how it all works. You know, we set up in 2006 to test a voting machine to see if we could tell the voting machine to produce incorrect results and if the election official would actually know. We conducted an experiment with a Finnish programmer by the name of Harri Hursti. I have only touched the memory card, not the other parts of the default election system
which is going to be used today. Only the memory card. So what we had to do in our tests was actually learn how to alter the programming inside the machine as if we were insiders who had control of the machines themselves. This card will go into this slot. Two individuals, Hugh and Harry, will be voting yes. The rest of us will be voting no. Oh my. 7 people said it could be hacked. And we put through 6 and 2. 6 no's and 2 yes. Oh my gosh, do you know what this means? And he was able to alter the results completely in the election. And the election official was actually standing in the room as he did it. Susan, what does this mean for you? Makes me cry. I'm sorry, but it does. When you see with your own eyes that the machine can be manipulated, even though that's what I was doing for a living, I could not. It was terribly painful, just painful.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often say, well, people a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or you should trust them, you know. That's not actually the case with elections. Trust but verify. Be skeptical until proven correct. As a computer security expert, we know how easy it is to program the computer so that it counts the votes dishonestly. The problem is that you can't see the difference. Mein Name ist Constanze Kurz. Ich bin Informatikerin. Ich bin Hacker. My name is Rob Gongrijp, and I'm a hacker and computer security researcher from the Netherlands. We became worried about electronic voting in the Netherlands. Und irgendwann hat ein Anbieter, ein holländischer Anbieter, nämlich NEDAP, so heißt die Firma, angefangen, auch auf dem deutschen Markt elektronische Wahlcomputer anzubieten. Die nannten sich im Amtsdeutsch Wahlgeräte. But a machine is much more associated in people's minds with doing a single purpose. Like a washing machine cannot possibly do something else. Whereas a computer it's people understand that it can do anything. So we shifted the debate from being about voting machines to being about voting computers. Und wir haben dann gemeinsam mit den holländischen Hackern dieses Gerät wirklich intensiv untersucht und versucht, ob wir es manipulieren können. Sprich, ob wir die Software auf diesem Wahlcomputer so ändern können, dass wir Stimmen manipulieren können. The machines had a huge field of keys for all the candidates, because in Holland we have lots and lots and lots of candidates, hundreds. So we put a chessboard over it. Empty. It wasn't a very good chess player, but we proved that it could play chess and showed that on TV. Dieser Film hat zum einen in Holland sehr viel Aufmerksamkeit erzeugt, aber dann in der Folge auch in Deutschland. Also wir haben hier auch eine richtige Kampagne angefangen. But the thing is, that still means you trust the people that put the software in there in the first place. Security is not what you need. What you need is transparency. You need verifiability. And those are different properties from what we think of as computer security. And we'll scan them, and we'll let you count maybe a small portion. We'll let you count overcounts or undercounts, but the rest you don't get to see. In this particular case, what stands out for me is an error rate of 3.3% seems like a very high error rate. That needs some kind of an explanation.
when people look at the ballots that have valid votes on them but were rejected by the machine, it's very likely that they'll see some pattern. If you don't know how many people showed up to vote, you can put in a percentage and say, no matter how many people show up to vote, I want the percent distribution to result as this. 그래서 이렇게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칸에 착착착착 쌓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표는 굉장히 단순해요. 201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이상한 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점들이 많았어요. 특이한 현상들이. 그중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뭐냐면 미분류표에서의 양 후보의 표차였어요. 각 후보별 총 득표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선 기표된 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데 1차적으로 기계가 정상으로 카운팅한 분류표가 있고요. 여기에 정상 표지만 기계가 인식을 못해서 미분류로 처리한 표가 있어요. 이 표는 심사집계부에서 수검표를 통해서 유효표가 됩니다. 총 득표수는 기계가 정상 분류한 표 플러스 미분류로 토해낸 표 중에 수검표를 통해서 정상표로 판독된 표가 합쳐진 거죠. 기계가 나는 분류할 수 없다고 미분류로 토해낸 표에서 박근혜 문재인의 표차가 분류된 표에서의 양 후보의 표차에 비해서 너무 크다.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저는 지금은 조지아 서던대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자랑. 파파이스가 대선에 대한 퀴즈를 내주고 그러셨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 남구에 같은 경우에 분류표에서 약 10% 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미분류표에서는 30% 포인트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미분류표에서 후보 1표한테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경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분류표에서 후보 1과 후보 2가 박빙이었어요. 0.1%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미분류표를 보니까 18.1% 포인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다. 데이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혼자는 좀 힘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오타와에 있는 세사모 거기서 어떤 리서치를 잘 하시는 분이 이분이 저는 통계 전문가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된 통계학자는 사실은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다른 접근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콜럼버스 달걀처럼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였어요. 저는 여기 와서 통계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석사, 박사 역사 공부했고 현재 퀸즈 유니버시티에서 애정트 프로페서로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데이터를 받은 건요. 지난 4월이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주시는 분이 미분류와 분류표에 조금 이상한 차이가 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주셨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후보 1은 분류표나 미분류표나 비슷한 퍼센트를 받았는데요. 근데 후보 2의 경우는 분류표에서 받은 거보다 한 10%에서 15% 덜 미분류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빼기는 하신 거죠. 그렇죠? 후보 둘 사이의 차이를 빼기로 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한번 봤어요. 나누기로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율을 본 거예요. 그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거기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어려웠고. 발견했던 거라고는 빼기를 했더니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많이 투표했네? 현 박사님이 하시는 것은 상대 비율을 구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칙이 나오는지를 눈여겨본 거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에 있어서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은 몸무게가 작아야 되고. 그런데 몸무게 따로 키 따로 생각하려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BMI라는 그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키는 180인데 몸무게가 50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몸무게를 키로 나눠버리면은 거기서 비율이 보여요. 그러면 그 비율을 가지고 이 사람 조금 뚱뚱해 아니면 정상이야라고, 그게 이제 BMI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 간의 차이를 안 보기 위해서 비율을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류표에서 후보 1과 후보 2의 득표율, 그 다음에 미분류표에서 후보 1과 후보 2의 득표율. 근데 이 네 가지 숫자를 따로따로 하려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특징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누기를 3번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relative ratio라고 해서 K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미분류에서 나온 후보들의 비율과 분류표에서 나온 후보들의 비율이 같아야만 돼요. 예를 들자면 스캐너는 굉장히 빠른 카드 리더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그 컨테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 물을 집어넣고 그 속에다가 빨갛고 파랗고 입자를, 아주 작은 입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 출구는 96 사이즈고요. 다른 출구는 쬐끄만 사이즈 4가 되는 그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으면은 출구가 넓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지만 전부 다 한 출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출구라도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물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출구에서 나온 거에서 빨간 거하고 파란 거의 비율을 보고 작은 거에서 나온 그 물에서 파란 거하고 빨간 거의 그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임의로 큰 출구로 가거나 작은 출구로 빠지는 거니까 어느 출구로 나왔건 빨간 거와 파란 거의 비율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K는 아까 우리가 비만도를 조사할 때 BMI 썼죠?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이다 라고 분류하는 컷오프에 해당되는 거예요. 1에 정확히 1은 될 수가 없겠지만 1에 가까우면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고 1에 가깝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통계적인 그런 판단이죠. 그런데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51개의 그 개표구가 있었죠. 보니까 1.5라는 숫자로 모이더라고요. 눈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전유를 했죠. 와, 그게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단 하나의 숫자가 탄생한 거죠. 만약에 5대 양쪽이 다 팽팽한 지역, 5대5가 결과가 나온 지역이 있다. 미분류표를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가 6대4가 되어 있는 겁니다. 1.5가 더 나와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70대 30으로 이긴 지역을 봅시다. 미분류는 어떻게 나오냐? 78대 22로 박근혜 후보가 더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6대 4로 이겼어요. 어떤 지역에서.
그러면 미분류도 6대4가 나와야 되는데 1.5의 비율 5대5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작은 구멍에서는 큰 구멍에서의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비율에 비해 빨간 구슬이 항상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나와야 될 표보다 문재인 후보는 줄어들고 박근혜 후보는 늘어났는데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고 계층과 무관하고 정치 성향과 무관하고 나이와도 무관하고 그 어떤 기준과도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모든 개표소에서 단 하나의 숫자 1.5로 수렴되는 비율로 이루어졌다. 아, 참 그렇게요. 그게 뭐 확률로 치면 이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을 확률이 번개 2번 연속해서 맞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ratio other than 1 suggests that it is not random. But what does it mean for it not to be random? The evidence is very strong that the equipment and software are failing to correctly interpret ballots for different candidates at different rates. 현 박사님의 비율을 빌려 설명하자면 작은 구멍에서는 빨간 구슬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컨테이너에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51개의 컨테이너에서 똑같은 비율로 빨간 구슬이 작은 구멍에서만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251개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냐, 그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251개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패턴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흩어져 있어야 돼요.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1.5를 중심으로 1.5가 해당하는 부분은 훨씬 많은 선거구가 있고 1.5보다 아주 큰 거 2.17까지 나왔거든요. 2.27인 건 선거구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K값이 0.97이었거든요. 0.97도 하나였고. 그러니까 1.5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아져 있는 그 정규 분포인데, 근데 여기에서 중심이 1.5였던 것이 정상이다. 제가 상상하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각 후보한테 똑같이 미분류로 나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는 그대로 1로 왼쪽으로 이동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는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18대 대선에서 1.5가 나왔으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은 그럼 17대, 16대 선거에서는 어땠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도 달라 그랬더니 3개만 달랑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에 해당하는 18대 대선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16대, 17대 세 선거구에서는 K값이 1.02, 1.04, 1.04 1에 가깝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비정상이지 않다. 해피했죠.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매치가 되는 18대 그 3개 선거구를 봤는데 여기서는 1.35, 그 다음에 1.44, 또 1.34.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면은 여기에서 1이 나왔다면은 18대 대선에서도 1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상하다 하는 정황이 하나의 숫자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한 1.5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1.5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정상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1.5가 나올까? 어떤 경우에 이런 비정상인 결과가 나올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강조할 부분은 모델 1.5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시나리오로 잡았고 그걸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럼 제가 이해한 그 개표 과정은 일단 투표지가 들어오면 전자개표기가 읽어가면서 후보별로 이렇게 분류를 보내요. 그거는 분류표죠. 그 다음에 미분류표로 못 읽겠다고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미분류표에서 후보 1이 후보 2보다 1.5배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류로 가거나 미분류로 가는 거는 누가 했냐면은 전자개표기가 했죠. 그러니까 걔가 범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제 생각이에요. 걔가 범인이니까 이 범인을 중심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똘똘한 전자개표기인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 1의 표나 후보 2의 표를 어떨 때는 직접 보내주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미분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투표지 분류기는 후보 1의 그 표를 읽었을 때 순간적으로 확률을 계산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동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전 하시면은 생각나는 게 앞하고 뒤잖아요. 근데 그 배트맨에 나오는 동전 아세요? 조커가 던지면은 항상 앞인가만 나왔죠. 그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후보 1의 표를 받았을 때 80%의 그 무게중심이 잡힌 코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이 나올 확률은 80%고 뒤가 나올 확률은 20%가 되는 동전이죠. 그래서 기계가 순간적으로 동전을 탁 던져서 앞이 나왔으면 후보 1한테 제대로 분류가 가는 거고 동전을 던졌는데 뒤가 나왔다 그러면 이 표는 후보 1의 표인 거 알면서도 미분류로 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계가 정상으로 판독했을 수도 있는 표가 분류표에서 카운팅되지 않고 미분류에서 카운팅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전체 득표는 처음부터 정상으로 분류된 표 더하기 미분류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표 이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류에서 카운팅 될 게 미분류에서 카운팅 됐을 뿐이지 그 합은 똑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이런 세팅을 할 이유가 없죠.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안 나왔으면 어떡할까? 당연하죠. 어차피 갔다가 올 건데 그걸 뭘 걱정하느냐요. 그러니까 1.5배가 되게 만들려면은 분류표에서는 1대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대1이 나오려고 했는데 후보 1 거는 벌써 1.5배가 이쪽으로 빠져나갔죠. 후보 2 거는 1만큼만 빠져나왔죠. 이거 빠져나간 거를 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메꾸는 부분을 제 시나리오에서는 무효표를 가지고 메꿨어요. 그 표들을 후보 1한테 넣어주고 후보 2한테 넣어줬어요. 빠져간 만큼. 그러니까 거기에 몰래 들어간 표들은 그냥 그 사람 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래 무효표가 들어간 숫자를 비교하면 이게 바로 1.5대 1이거든요. 후보 1한테는 1.5가 들어갔고 후보 2한테는 1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후보표가 들어가는 그 비율이 거기서 1.5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후보 1한테 유리한. 저희는 그 모델 1.5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이 1.5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코드를 만들어서, R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분류기가 작동되는 방식처럼 그 가상 투표지를 읽고 조작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내진다라는 걸 확률로 주고서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 결과가 그 실제치와 얼마나 맞는지를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한 예상치랑 실제치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값이 예상치가 97%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치를. 이 설명은 정상적으로 분류 횟사에 마땅한 표를 미분류로 밀어내서 1.5배가 더 많게 카운팅이 되게 했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1.5배로 빼어내서 부족한 분을 채웠다는 설명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1.5 빠져나간 만큼만 채울 이유가 없죠. 이게 가능하다면 부족분을 채우고 원하는 만큼 더 채울 수도 있는 거죠. 기계 바로 다음 순서에 있는 심사 집계부만 무사 통과한다면. 자, 방금 그 안 쉬셨죠? 개수기만 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쉬셨는지. 그냥 수개표라는 게 손으로 쉬는 거고 개수기 돌리는 건 수개표가 아니에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다가 눈으로 보기 좀 불편할 정도로 너무 빨라서 그게 정확하게 거기 찍혀 있는지 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100도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마다 시연하려고 하는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100은 시연? 네, 시연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로 한 거는 200, 250, 300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발에서는 도장 찍힌 위치가 일정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장 찍힌 위치가 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새누리당 표와 민주당 표가 섞인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1번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2번에 들어갔다든지 2번에 도장을 찍었는데 1번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기계 믿으시면 안 돼요. 손으로 일일이 굉장히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기계가 뭐 제대로 했겠지 라고 믿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기계에서 또 하는 사람들은 뭐 다음에 다 수작업으로 확인을 할 텐데 근데 만약에 홈표를 맺는다. 그러면은 후보 2의 표를 후보 1에다 넣어야 돼요. 그 경우는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선거에서 후보 2가 이길 수 있었는데 후보 1이 이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그 결과를,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홈표가 가능하고 홈표가 있었다면 그거는 누가 당선자이냐까지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R 스퀘어가 0.98이라는 얘기는 시그널과 노이즈라고 분해를 할 때 시그널이 차지하는 게 98%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251개 선거구에서 이제 똑같이 그냥 작동을 해가지고 오류로 나타난 결과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센트럴리 통제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거든요. 지역과 무관하고 계층과 무관하고 정치 성향과 무관하고 나이와 무관하고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이 1.5라는 숫자는 절대 저절로 발생할 수 없는 수치고 그것이 명백한 만큼 증거가 나온 거죠.
저는 통계적인 언어를 쓸게요. 통계에서는 이거는 디자인이고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1.5가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리그레이션 모델링에 의해서 1.5가 나왔는데 이거는 시스테매틱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플랜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다 말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읽어보신 후에 읽으신 분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이제 성공한 방법은 지금 프로그램의 일부 부분을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조작을 했어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그 조작되어 있는 부분을 덮어 씀으로써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원래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제 조작을 한 뭐 그런 원리예요. 미분류라고 하는 표와 그 다음에 분류된 표 사이에 어떤 관계되는 일정한 방정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고 특정한 후보를 그 개표 결과에서 승리하게 한다. 현재 프로그램 난이도로 봤을 때 저 프로그램은 일단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가님들 하셨죠? 예전에. 그래서 뭐 기계 돌아가는 거 많이 보셨죠? 네네네. 처음 보세요? 예,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시민의 눈 대표주연자 김상호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고요. 평범하게 일하면서 새 아이의 엄마이고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그 공무원 출신이에요. 예, 공무원 출신인데 진짜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겠다.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저희가 해킹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조작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별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조작된 프로그램이나 조작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차이가 없고 저 세 가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갖고 원래 프로그램에 이식을 하면 이제 그 기계가 조작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이제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이거 클릭 하나 된 거예요. 저거 지금 제가 해킹한 프로그램 용량 자체는 사실 다 해봐야 한 200-300kB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네트워크가 안 된다 한들 그냥 USB 한 번만 꼽고 나서 그냥 그 300kB가 훅 하고 지나가고 그냥 빼도 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표는 10,000표 중에 박근혜 4,950표, 문재인 4,950표, 무효표가 50표고 나머지 이제 기타 표들이 50장 정도로 해서 지금 실험할 로 데이터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가까이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예, 맞아요. 일단 이 기계에는 문제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표가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5대5면 미분류도 5대5로 나가야 되잖아. 왜냐면 랜덤이거든요, 미분류는. 그치? 특별히 박근혜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준으로는 여기도 5대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훨씬. 박근혜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일부러 보냈다는 거잖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홈표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표에 엉뚱한 애들이 100장당 한 장만 들어가도 안 보여요. 박근혜 미분류표 합계 불러주세요. 208, 박근혜 208, 무효표 69, 문재인 몇 표? 134. 개표 상황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5,167표, 문재인 4,738표로 박근혜 51.67%, 문재인 47.38%로 이상한 결과.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이 실험이 너무 교묘하게. 진짜.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를 넣어도 결과는 51.6대 47로 그러면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데이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분류하는데 이 분류 정말 심각해요. 대박이다 이거. 저 기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난 5년 동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사용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정말 저는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런 기계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다. 자,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문재인한테 5,200표를 넣었고요. 박근혜한테 4,700표를 넣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실험입니다. 어떤 제가 원하는 값을 그냥 넣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킹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근혜한테는 4,700표를 넣었고요. 문재인한테는 5,200표를 넣어서 이제 해킹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한 결과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근혜한테 442표가 더 가서 5,142표가 나왔고 문재인 표가 사라지고 4,761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1.4 대 47.6으로 박근혜가 이기는 결과가 말도 안 돼요. 나왔습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래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죠. 예, 다시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심각하다. 처음에 세상에 이게 뭐야? 너무 소름이 끼쳤고요. 제가 시민의 눈에서 활동하게 된 게 우리가 다시 할게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기계가 오류가 없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어떻게 참관인으로서 어떻게 그걸 잡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좀 소름 돋고. 자, 문재인표 300표를 갖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해킹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가슴이 막 떨려요. 이제까지 우리 앞에서 이런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꼭 바보 같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거는 아니 문재인인데 어떻게 다 박근혜로 지금 가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쪽으로 갈 수 있어? 뒤로 가면 지금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거야? 반 이상이 다 소리로 가. 백정 맞아요? 네, 자 미분류표 검수해 주세요. 미분류표는 박근혜랑 문재인, 다 문재인이고요. 어. 5장이에요. 자, 우리 간단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해킹 프로그램이 얼마나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정인 씨, 문재인 100장 주세요. 아니 어떻게 저쪽으로 갈 수 있어? 뒤로 가면 지금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연 저 투표 분류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숫자는 맞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이거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울컥하네. 그 민주주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거는 저희 주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기계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뭐 우리 집에 뭐 하나 사사로이 쓰는 그런 세탁기 같은 그런 전자제품도 아니고 저런 기계를 갖다가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240개가 넘는 개표장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저런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저 기계는 당장 지금 부셔야 되고 당장 폐기해야 되고 사용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참관하면서 내 표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해킹 시연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무기력감이 생기고 우리가 아무리 매의 눈으로 지킨다고 해도 저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저걸 막아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요. 저는 허탈했어요. 이렇게 쉽게 확인될 것을. 지난 3, 4년간 이게 가능하다, 이럴 수 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우선 이 기계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고 선관위가 임대주지도 않고 그런데 기계를 확보하고 쓸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프로그램을 하고 불과 2달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게 눈앞에서 입증되는 걸 보고 허탈했죠. 진작에 끝낼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진작에 문제 제기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점이었는데 굉장히 허탈했어요. 이렇게 쉽게 된다는 것도 허탈했고 이제야 이걸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것도 허탈했고 그게 그리고 너무 간단했다는 것도 허탈했고
시사저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혜수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저 시사저널의 조유빈 기자라고 합니다. 2011년 12.6 그 서울시 보궐선거 디도스 사건에 관련해서 당시부터 최근에 그걸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안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영남이고요. 지금 이제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보안 담당자입니다. 이 제보자의 말대로 하자면 본인 팀 그리고 이제 진주팀 깡아무개 대표가 운영하는 진주팀 그 외에도 한 두서너 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버 테러 공격이겠죠.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은 이제 박원순 당시 후보의 원순닷컴은 디도스 공격이 맞고 송관이에 가해진 공격은 디도스 공격 외에 플러스 알파 공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DB가 해킹된다는 것 자체가 디도스 공격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마치 그 부분에 해킹이 된다는 것은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선관위 디도스 때 그때 당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각종 투표 시스템들 그리고 그 개표 상황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구조를 이미 다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요. 이 SQL 인젝션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시간 역전 현상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방송부터 되고 카운팅은 그 뒤에 되는 거죠. 현재 개표가 되지도 않은 개표소의 상황이 먼저 표출이 됐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미리 정해진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삽입이 돼 있었다. 결과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들이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또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제보자의 말대로 하자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연습 게임이었고 2012년 총선, 나아가서는 대선이 본 타겟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선거든 이런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는 팀들이 존재하고 또 그 팀들에게 실제로 공격이 진행될 수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모든 지역에서 문재인이 유리한 투표함은 나중에 열렸다. 이 기록된 시간들은 그 앞순서와 뒷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국적인 현상이고 규모가 크다. 기계가 나는 분리할 수 없다고 토해낸 표에서 박근혜 문재인의 표차가 너무 크다. It is connected to a computer, and that computer, even if it is not now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that later, when that computer is connected to the vote counting machine, that computer can then inject problems into the vote counting machine. So, for example, the worst kinds of attacks against many systems are insider attacks. So suppose a corrupt programmer puts something in the program that's very difficult to find that changes a few votes. 언제 이 수치가 방송에 나가는지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앙 서버예요. 중앙에서 데이터를 내리는 서버 한 대만 해킹을 하면 충분히 광범위한 해킹이 가능하다. 확실한 시그널이 잡힌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라는 것은 결국은 랜덤이 아니라는 시그널이죠. 중앙에서 센트럴리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수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중앙에서 컨트롤했다는 얘기예요. (3월 15일) 역사적인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그 내분께서도 영시 강석 소위와 함께 이른 아침 자하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아주 노골적이고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4인 투표니 완장 투표니 실제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이승만은 89%인가를 얻어요. 80% 훨씬 초과한 거죠. 그래서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이 3.15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을 했고 선거 당일날 마산에서 이제 큰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4.19가 터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규모적이고 가장 충격적이고 후유증이 심했던 것이 1967년 6월 8일 날 일어났던 6.8 부정선거의 총선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던 사람 아니에요. 3선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부정선거에서 이제 가장 열심히 뛴 사람 중에 하나가 박정희 본인이에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열린우리당 소속이니까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대통령이니까 뭐 어떻게 그 도와줄 수는 없고 참 그렇다.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했다가 그게 탄핵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해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목포에 가서 거기서 엄청난 선심 공약을 했고요. 새 시대의 제5공화국을 이룩하려는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전두환 시절은요 의외로 부정선거가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제도 자체가 부정을 안 해도 제도가 부정이에요. 제도가. 그래서 이른바 통일주적 국민회의 그들이 그 당시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였어요. 72년부터 그 다음에 전두환 87년까지 15년 동안 대통령 뽑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뭐 국민이 집 밖에 쫓겨난 거예요. 이젠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소중함. 그다음에 6월 항쟁이라는 게 투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투표, 선거 투표 한 번 좀 해보자. 87년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직선제를 얻어냈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는 이제 투표 감시, 공정선거만 하면 되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일도 했었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앙선관위 직원들하고 협력이 아주 잘 됐어요. 심지어 거기 조금 고위직인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독재 시절에는 여당의 선거 운동원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미션은 이룬 것 같다. 시민사회에서 에너지 써서 이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우리 선관위가 잘 할 것 같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요원 4명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정치 성향이 있는 글을 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연계해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간 거죠. 무려 13년 전에 제가 이 미션은 했다 이렇게 이제 안심했던 거를 다시 하려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자괴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 입장은 이게 전자개표가 아니다. 투표기 분류기에 불구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개표기에 컴퓨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고도의 어떤 전문적 집단이나 아주 뭐 해킹 집단들이 선관위 직원도 모르게 뭔가 이것에 조작을 할 개연성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투표소 개표 방식을 채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투표소 개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금방 개표가 될 것 같고 수개표로 다 직접 확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이송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신속하게 개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ein Name ist Ulrich Wiesner. Ich bin ein gelernter Physiker. Ich arbeite für ein amerikanisches Softwareunternehmen. Wir machen Operations Research. Ich habe aus familiären Gründen auch immer viel mit Wahlen zu tun gehabt. Mein Vater hat mich, als ich Kind war, schon mit zu Wahlen genommen, ins Wahllokal genommen, sowohl zur eigentlichen Stimmabgabe als auch zur Auszählung. Die erste Wahl, bei der ich in einem Wahllokal war 1973. Da war ich 6, als Willy Brandt Bundeskanzler wurde. Als Sechsjähriger war ich vielleicht das erste Mal dann auch am Ende des Wahltages mit in einem Wahllokal und habe gesehen, wie Stimmen ausgezählt werden. Und das ist offenbar losgegangen in der Stadt Köln, die im Jahr 1999 das erste Mal mit Wahlcomputern experimentiert hat. Von den Wahlcomputern habe ich eine kleine Pressemitteilung geschrieben und ich habe dann sofort eine Einladung vom CCC bekommen zu deren jährlichen Kongress. Und da habe ich dann einen Vortrag gehalten über Wahlcomputer. Und über diesen Chaos Computer Club habe ich dann auch einige Leute kennengelernt, die sich mit dem Thema auch auseinandersetzen, mit denen Sie auch teilweise gesprochen haben, mit Rob Gongreib und mit Konstanze Kurz. Und mein Vater hat dasselbe getan in einem Wahllokal bei ihm in der Nähe. Und dann haben wir uns überlegt, wie man damit umgehen kann und haben dann zunächst eine Wahlprüfungsbeschwerde eingelegt. Und wir haben dann auch erwartungsgemäß im Sommer 2006 unsere Ablehnung erhalten. Und dagegen kann man Rechtsmittel einlegen. Und die zweite Instanz ist dan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ann hat es relativ lange gedauert, also etwa nochmal 2 Jahre, bis dann das Urteil herauskam. Das Urteil kam im März 2009, also 3,5 Jahre nach der Wahl. Aber wir haben auch zu keinem Zeitpunkt bezweifelt, dass das Ergebnis stimmt, sondern es ging uns darum, sicherzustellen, dass die Wahl öffentlich nachvollziehbar ist und wie das Ergebnis zustande kommt. Voraussetzung für den Einsatz elektronischer Wahlgeräte ist aber die Wahrung des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atzes der Öffentlichkeit der Wahl. Also mein Vater war eigentlich ein politisch immer sehr konservativer Mensch. Und es war eigentlich für mich ein großartiger Moment, als wir dann nach der Urteilsverkündung zusammengesessen haben mit etwa 30 Leuten in einem Restaurant in Karlsruhe. Und es waren linke Aktivisten dabei und sehr konservative ältere Herren. Und die sich eigentlich alle einig waren zu feiern, dass Wahlen frei und demokratisch sein müssen. Ja? Und wir haben 2 autoritäre Regime gehabt in Deutschland und weder unter Hitler noch unter den Kommunisten in der DDR gab es freie Wahlen. Und das ist einfach nicht hinzunehmen, da Kompromisse zu machen bei dem Thema, wie Wahlen organisiert werden. No step in the processing of the ballots from the moment the ballot leaves the voter's hand to the moment the ballot has been counted. No step in that process should be done in private without being observed by the public. That is a very delicate process that we all have to monitor very carefully because it's the heart of democracy. It's the heart of transferring power without needing to shoot each other. Computers cannot take away that responsibility. You have to double check them in a way that doesn't require a computer. As a computer scientist, it's my position that you should not trust computers in an election. I think it's an ongoing fight. Dr. Martin Luther King Jr. said the arc of the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s justice. We will see fights into indefinite periods of time going forward about our democracy. Because people are endlessly creative and clever. And if we simply open it up, that's what democracy is supposed to be. We're all supposed to be able to see, and it encourages participation. It encourages people to get involved.
저는 통계니까 증상만 판단할 수 있어요. 원인은 판단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요거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상이라는 것은 K값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비정상인 것이 나왔으니까 중앙선관위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장 확실한 해법은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절차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 지금 현재 조건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투표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수개표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투표 분류기를 말 그대로 보조적 수단을 확인하고 테이블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는 순서를 기계 앞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걸 안 하겠다. 그 사람이 범인이죠.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측면에서 소비자인 거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광장에 촛불을 든다거나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눈치 보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바른 말을 하고도 너 정말 멋있어. 너 정말 잘했어. 너 같은 애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네.